금융당국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마저 올려서 고객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죠. 신용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로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자, 신용대출을 은행이 규제한 지 일주일 됐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규제를 강화했는데 대출이 좀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출 통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창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주주마다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강한데 보통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많이 받습니까? 뭐 비상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빌리지는 않죠. 네. 주로 주변에 보면은 뭐 공모주 청약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내 집 마련을 위한 뭐 자금을 보태기 위해서 빌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담보 대출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네. 투기과열지구는 뭐 국민은행 시세로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이 안 되니까 네. 신용대출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고소득자의 어떤 신용대출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뭐 지난달 30일부터 잘 아시겠지만 연소득이 이제 8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네. 은행에서 이제 그 신용대출 1억 이상은 이제 빌릴 수가 없고, 이걸 이제 뭐 규제 지역 내에 뭐 집을 사게 되면은 뭐 자금을 회수당한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이렇게 네.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신용대출 조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도 아마 영끌 같은 투자들이 네. 다소 좀 주춤해지는 어떤 그런 측면들은 있지 않을까 예상을 네.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1억 원 밑에 뭐 예를 들면 9,900만 원 이렇게 낮춰서 뭐 대출을 받아가는 게 좀 있다 이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요. 저는 직접 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도 빌리는 금액이 아니라 그 설정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걸 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액으로 대출에 갈 수는 있겠지만 그죠? 네. 근데 이게 집 사는데 뭐 9,900만 원 빌려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 신용대출 자금들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어떤 그런 풍선 효과를 할까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차단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풍선 효과를 조금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은행의 영업이 제한되는데 이렇게 영업을 까다롭게 제한하면서까지 신용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정말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 있을까요? 저는 그 30대의 영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저도 맞벌이 이제 고소득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대출을 뭐 2, 3억씩 빌려서 집 사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이런 영끌에 이제 제동이 걸린다면은 네. 이론적으로 보면은 주택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신용대출이 안 되면은 이제 부모나 뭐 친인척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수요 둔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네. 그러면 집값이 내릴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다른 변수도 봐야 됩니다. 지금 전세난이라든지 또 여전히 또 저금리잖아요. 네. 뭐 이런 측면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규제가 곧 뭐 영끌 뭐 수요 둔하고 집값 하락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뭐 단순 도식의 함정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박 의원님도 영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2020년 정말 부동산 때문에 전 국민들이 힘들었던 해 같아요. 박 의원님께서 이 부동산 시장 2020년을 좀 정리한다면 어떤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동산 블루라고요. 코로나 블루는 있죠. 그런데 부동산 블루 하나는 이제 비강남의 반란, 또 하나는 이제 패닉 바잉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부동산 블루는 올해 이제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집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또 전 국민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네. 예, 뭐 또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더 좋은 집으로 좀 옮기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리고 특히 무주택자들은 뭐 전세값도 오르고 심지어 이제 매매값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희망이 좀 사라진다 뭐 그런 절망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올해 주택 시장은 매매는 물론 전세까지 동반불안했던 해로 기록이 될 건데 뭐 매매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새 부동산 과열을 이제 불장 혹은 슈퍼 불장이라는 말도 하고요. 뭐 벼락거지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 값이 이제 급등하면서 집을 사지 않고 직장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상대적 빈곤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강남의 반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뭔가요? 강남보다 비강남이 더 올랐습니다. 비강남 예를 들면 실제로 KB 부동산 조사를 보면요. 올 들어 11월까지 11개월간인데요. 한강 이북을 이제 강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북 아파트 값이 11개월 동안 12.79%가 올랐는데 강남 지역의 상승률은 한 10.56% 정도가 되는데 강북이 강남을 추월한 것은 거의 12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8년도에 현상이 일어났네요, 올해.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강남이 이끌고 강북은 뒤따라가는 어떤 그런 구조였는데 완전 역전됐다고 보면 되고요. 올 들어서 서울 25개구 중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19.02%인데 뭐 강남은 7%, 서초구는 한 6%밖에 오르지를 않았고요. 경기도도 역시 한 11.18% 정도 올라와서 서울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가격이 조금 낮은 지역이 훨씬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0대 연거라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규제가 덜한 중저가 중심 그리고 젊은 층이 내 집 마련 수요를 하겠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전세난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패닉 바잉은 정말 다들 너무나 참다 아니면 더 이상 참으려 할 경우에 큰일 난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야 된다. 영끌과 같은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영끌은 지난해 유행어였고요. 올해는 이제 패닉 바잉이 좀 더 심화된다고 그럴까요? 주로 30대 패닉 바잉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10대하고 20대까지도 이제 매수세 열풍에 이제 동참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모양새인데 실제로 지난 10월에 20대 이하가 사들인 아파트가 전체의 한 5.4%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상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5%대로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데 30대들의 패닉 바잉과 10대, 20대들의 패닉 바잉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30대들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분가를 할 나이대잖아요. 결혼도 하니까 아무래도 집이 필요하겠지만 10대, 20대들은 여전히 부모 슬하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 매입 능력도 안 될 텐데 어떻게 샀을까요? 그럼 누가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했겠느냐? 당사자느냐?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비성적 과열이 극에 달했다. 뭐 이런 것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 공공임대 위주의 11만 4천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한시적 비상대책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수도권에서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 아파트 입주가 3년 뒤인 202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 그래서 이제 다세대 다가구라든지 뭐 빈 상가, 호텔,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을 뭐 하겠다. 네. 그리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는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전세만 모자라니까. 네. 공공이 직접 나서서 전세를 공급하겠다. 일종의 이제 전세 시장에 공공이 개입 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람직한 일입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공공이 전세 시장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다? 괜찮은 방향입니까? 저는 뭐 전세 물량이 모자라니까 뭐 공공이 나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는데 민간에서도 전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공급 촉진책이 함께 좀 나와야 된다. 예, 뭐 공공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1만 4천 가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아파트인데 그렇죠. 일종의 이제 이게 비아파트 부분에만 이제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아파트에서 공급을 어떻게 더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함께 이제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관심은 이제 내년의 부동산 시장 과연 정부의 기대와 의도대로 안정될 것인가 아니면 또 얼마나 오를 것인가 정말 관심 사항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내년 전망을 하세요? 지금 연구기관들마다 전망을 보면요, 전세는 좀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5% 정도, 5%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5%면 예, 매매는 뭐 하락한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대한 건설 정책 연구원이라고 이제 전문 건설업체 뭐 연구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한 약간 낮게 한 전국적으로 4% 정도 오를 거로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매매 가격은 대정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국은 한 2%, 수도권은 1.5, 서울은 1% 오른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약간 지방에서 장기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건산연보다는 아까 그 뭐 대정년 쪽에 더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그쪽이 더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주식도 그렇게 전망을 많이 하던데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에 약간 둔화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상고하죠. 상고하죠 가능성이 다분히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 동향을 어떻게 그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위원님도? 매매 시장도 그렇게 될 거다? 예, 매매도 저는 약간 오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소폭 상승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도 하락하지 않고 소폭 오를 것이다.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죠. 김현미 장관이 바뀌고 변창흠 LH 사장이 이제 내정이 됐는데 이 정책 전환의 기대는 좀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바뀌지 않고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위원님은 이렇게 좋은 정책 방향, 어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큰 테두리라고 봐야 될까요? 뭐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대출이나 세금이나 이런 재건축이 이제 3대 어떤 정책의 어떤 고리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바뀌지는 않을 건데 다만 저는 이제 시장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공급에 대한 신호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울 시내에 이제 아파트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뭐 저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든지 뭐 중공업지 개발 그리고 뭐 가로정비 사업 이게 미니 재건축 같은 거거든요. 이런 쪽에서 좀 공급에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좀 장려책이라 할까요? 이런 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